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이 수익성에 이제 되게 좀 좋은 영향을 이제 미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는 이제 원자재 쪽으로 가깝게 갈수록 더 많은 더 큰 수혜를 보는 겁니다. 광물 자원 관련된 일을 누군가 해야 될 텐데 그 하고 있는 한국 기업 두 개가 바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가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사서 장기간 동행하면 상당히 큰 돈을 보실 수 있을 거다 하는.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며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 또한 떨어지면서 2차전지 투자자분들은 불안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내려가며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단기적인 관점하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이제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관점, 즉 투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급 요인 같은 것들이 단기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ETF라는 이제 그 상품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팔려서 최근에는 되게 유행이고 규모도 되게 큰데 글로벌 2차 전지 ETF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글로벌 2차 전지 ETF, 2차 전지나 전기차 ETF 중에서 이제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 당연히 테슬라일 텐데 그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면 글로벌 2차 전지 전기차 ETF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던 이제 그 주식들이 같이 빠지게 돼요. 거기에 같이 속해 있는 주식들이 그 한국의 2차 전지 이제 주식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주가가 떨어지는 날 그 다음 날 한국 증시에서 이제 2차 전지 주식이 단기로 같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고요.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한국의 2차 전지 주식들도 이제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요인이 있고 수급적인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요인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가 전기차나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뭐랄까 가장 좀 상징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 주식이 빠지면은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미쳐서 이제 한국의 2차 주식들도 좀 같이 떨어지는 당연히 그런 영향이 있고요. 이제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단기적인 이제 관점에서만 그렇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역시 주가는 이제 기업 이익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하고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의 실적하고는 사실 그닥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테슬라가 지금 쓰고 있는 배터리 중에서 이제 K 배터리 쪽 그 포션이 그러니까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략 해서 아마 25에서 한 30% 정도 될 거고요. 테슬라 지금 물량 중에서 이제 유럽 쪽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밸류체인 건을 쓰고 있고요. 중국 내수용은 이제 중국의 그 CATL 쪽 물량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이제 파나소닉 거를 쓰는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테슬라가 차를 못 팔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그 유럽 쪽 부분만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보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납품처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다양하게 있는 납품처 중에 하나가 테슬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수요가 그만큼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이제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GM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수요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고 이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 뺏어오게 되고 뭐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K배터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좀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기 다른 거고요. 실제로 이제 좀 롱텀하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2022년 가을 무렵에 테슬라가 대략 한 $400였거든요. 지금 얼마냐 하면 170달러입니다. 22년 가을에 에코프로비엠이 얼마였냐 하면은 대략 한 12만 원이었어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2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2배 올라갈 때 테슬라는 400달러에서 170달러 거의 한 60%, 70% 지금 가까이 떨어진 거니까 길게 보면 당연히 다른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차 전지의 성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전기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의 성장성을 약간 좀 낮게 보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전기차 수요가 주춤했다는 말에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기사에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기사에 이제 그 헤드라인만 보고 이제 기사 헤드라인에 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냥 어렴풋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숫자로 좀 정밀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23년 한 해 동안 이제 전기차가 대략 전년 대비해서 35% 정도 더 성장했거든요. 35% 성장을 두고 이게 수요가 주춤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갔고 이제 이런 좀 뭐랄까 전기차 수요가 좀 올해 계속 좀 부진해질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면서 각 이제 조사기관마다 좀 발표가 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박하게 보는 데는 뭐 10% 중후반대, 뭐 한 20%대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24년 들어갔고 1월달 데이터를 보면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68%가 증가했습니다. 1월달에. 그러니까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이제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1월달에 68% 증가한 거는 이제 보면 세부 사항을 보면 중국의 1월달 이제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이제 103%가 늘었거든요. 이제 그게 중국 시장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갑자기 늘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작년 1월 달에, 그러니까 23년 1월 달이 중국이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던 무렵이어 갖고 그때가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자동차 시장이 되게 위축돼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기저 효과, 이제 통계상에 좀 착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그런 중국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그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이제 유럽은 역성장할 거다. 근데 이제 실제로 올해 1월 달 데이터 보면은 이제 유럽 중에서도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이제 주요 국가들이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성장을 다 기록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K베트 입장에서 보면 역시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이 올해 되게 좀 빠른 성장세를 이제 나타날 걸로 다들 그렇게 보고 있어갖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이제 균일하게 우리가 배터리를 파는 게 아니고 중국, 유럽, 미국이 있을 때 중국은 하나도 못 파는 시장이고 유럽은 이제 중국하고 경쟁하는 관계인데 대략 6.5 대 3 정도, 이제 한국이 6.5, 중국이 한 3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은 거의 뭐 9대 1 정도나 한 8대 2 정도로 한국 대 일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중국 안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시장별로 성장 속도에 따라서 이제 한국 K배터리의 성장세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시장, 미국 시장이 올해는 성장을 주도할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상승이 2차전지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리튬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리튬 가격의 상승이 이제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적인 이제 가격 인상, 제품 가격 인상을 이제 불러오기 때문에 매출이 그만큼 더 늘어날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이익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고, 플러스해서 이제 그 레깅 효과라 그래갖고 보통 보면은 양재 같은 경우에 이제 3개월 전 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시차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3개월 전에 싸게 산 거를 3개월 후에 비싸게 팔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더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까지, 긍정적인 이제 재고 자산 효과까지 이제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이 수익성에 이제 되게 좀 좋은 영향을 이제 미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는 이제 원자재 쪽으로 가깝게 갈수록 더 많은, 더 큰 수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물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그 다음에 양극재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셀, 이제 LG엔솔이나 삼성Cell 같은 회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수혜를 보는, 수혜의 크기가 그렇게 이제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면 올해에 있어서 가장 좀 투자 유망한 거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같은 이제 양극재 회사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쯤에는 그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나 이런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 쇼크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리튬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실적 같은 것도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그렇죠. 여기에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 리튬 가격 상승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업계 입장에서 보면은 마침 또 상승하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중국 그 리튬 산지 중에 이제 이춘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이춘이 많이 나는데 그 CATL이 갖고 있던 그 이춘의 이제 리튬 공장을 중국의 춘제라고 있잖아요. 우리 설날 같은 이제 그 무렵 해갖고 이제 공장을 셧다운을 했거든요. 이제 왜 그랬냐 하면은 그 이춘에서 나오는 그 생산하는 리튬 원가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판매되는 판매가 밑이었기 때문에 생산 원가보다 밑주고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장을 멈췄는데 이게 이제 또 비슷한 사례가 작년 이맘때에 이제 반도체 쪽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쪽에 이제 그 가격이 디램 가격이나 뭐 너무 많이 떨어져 갖고 이제 작년 이맘때에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발표하고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주가가 되게 지금까지 계속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이차전지 쪽도 좀 그런 흐름으로 지금 이제 전개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광산 산업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적이 바로바로 찍히게 되는 걸까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인터배틀 2024 가서 저도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 주식 한 1억 5천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광물 쪽 사업하는 이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언제부터 실적이 찍히냐. 리튬은 이제 크게 보면은 염호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산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광산에서 나오는 저기 리튬, 호주 필바라 광산에서 이제 리튬 원석을 갖고 와서 그거를 광양에서 가공해서 수산 리튬을 만드는 공장이 작년 4사분기 완공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찍히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게 라인이 이제 총 2개 라인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라인 1개가 완성이 됐고 올해 중으로 라인 하나가 더 완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아르헨티나의 움브레 무유토 염호는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한 4분기 정도에는 이제 그 매출로 찍히지 않겠나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되게 좀 포스코홀딩스하고 좀 되게 괜찮지 않겠나. 이제 작년이 에코프로의 한 해였다고 하면 올해는 이제 24년은 포스코홀딩스 한 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주식의 액면 분할이 에코프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액면 분할이나 그 다음에 뭐 코스피 이전 상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안 미치는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제 뭐 조금 단기,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이제 수급 상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제 액면 분할이나 그 다음에 코스피 이전 상장이 이제 이후에 주가가 상승세가 좀 있었던 그런 사례들은 이제 되게 좀 많이 목격되기 때문에 좋으면 좋았지 뭐 나쁜 상은 아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사고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잖아요. 기관 개인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사실 그거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주체는 이제 뭐 개인, 기관, 외국인 이렇게 딱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사는 만큼 또 누가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팔았다기보다는 기관이 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제 뭐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뭐 이런 형태인데 뭐 그런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그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팔고 나가면 그럼 주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포스코홀딩스인데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그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할 때 그때 외국인 보유율이 항상 50%가 넘었어요. 50%, 60%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한 25% 하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외국인 엄청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포스코홀딩스 가격은 한 45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이런 거 기웃기웃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차전지 주가 반등을 투자 손실만으로 기회로 삼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의 이제 원금을 너무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다고 해도 내가 팔지 않으면 손해 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뭐 60만 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쁘고 사실 속상해야 할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이게 투자라는 거는 뭐냐고 하면 이제 워렌 버핏의 정의를 이제 차용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만 원짜리를 3,000원 미만에 사는 거예요. 근데 만 원짜리가 3,000원 미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을 때는 그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시장의 오해와 편견.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특권 카르텔에 이제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치면서 찍어 누르기.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이유로 이제 만 원짜리가 뭐 3,000원에 거래될 수가 있을 텐데 그 3,000원 거래되는 걸 보고 내가 샀는데 시장의 편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매도 특권 카르텔이 찍어 누르는 이런 이제 불공정한 일들 같은 것들이 내가 샀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해소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제 3,000원 샀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좀 오만과 편견 같은 것들이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이 더 발악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만 원짜리 3,000원 샀는데 2,000원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뭐 그런 거 받아들이면 되고 어쨌든 간에 이제 걔들이 발악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결국 이제 3년 내가 들고 가면은 본질 가치에 해당되는 이제 10,000원까지 갈 거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느긋하게 생각하고 좀 뭐랄까 마음이 안 흔들려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흔들리시니까 이게 이제 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려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물려 있을 때 물려 있는 거를 속상해하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속상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3,000원에 사서 이제 10,000원짜리를 내가 3,000원에 잘 샀는데 그게 이제 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3,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손실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팔게 돼 있다고. 팔고 나서 10,000원 가겠죠.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3,000원에 내가 기껏 열심히 주식 공부해갖고 10,000원짜리를 3,000원에 잘 샀는데 단지 주가가 2,000원으로 한번 떨어졌다가 왔다는 이유로 내가 3,000원에 본전에 다시 팔아버리고 나면 그건 투자할 애초에 시작한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제 투자와 투기는 엄연히 다르고 내가 투자를 하는지 투기를 하는지 명백히 구분한 다음에 투자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투자로 가야 되고 투기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투기로 가야 되는데 투자로 시작해서 물려갖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투기로 바뀌는 지금 그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이제 싸니까 싸다고 생각해서 산 거니까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더 싸질 수 있죠. 투기라고 생각하면 투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산 건데 떨어지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손절매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지만 투자라고 생각해서 산 경우에는 내가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더 싸졌다고 해서 내가 다시 그 더 싸졌던 게 내가 처음에 되게 싸다고 생각했던 그 가격에 왔을 때 팔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오래 기다려서 속상하고 짜증내고 하다가 원금 회복되면 팔아버리고 그러면서 좋은 주식 놓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이게 주식으로 해서는 돈 못 버는 거거든요. 삼성 SDI와 금양이 468 배터리 생산 기대감에 주가 반등이 나와주었잖아요. 그래서 468 배터리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고 두 회사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468 배터리가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이 향후 전기차의 폼팩터가 이제 그 배터리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은 이제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이 468 원통형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파우치형 이 두 종류로 재편될 거라고 봐요. 각형은 사라지고요. 결국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468 배터리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 금양, 삼성 SDI 이렇게 딱 세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회사는 이제 앞으로 배터리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 업계에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위치에 좀 올라서는 기술 경쟁 우위에서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최근에 이제 금양이나 삼성 SDI가 이제 주가 올라가는 일이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468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배터리 시장에서는 아주 좀 큰 뭐랄까 이제 트렌드가 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부분은 좀 공부를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그 기업들 내에서 어떤 기업을 가장 좋게 보시는지. 예, 배터리 아저씨 8대 종목 중에서 이제 상승계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LG화학 이렇게 이제 네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네 종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이제 양극재의 글로벌 넘버원 회사니까요. 이제 기술력도 그렇고 음력도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생산 원가 측면에서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자랑하는 이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요번에 이제 그 인터 배터리 가니까 클로즈 루프 시스템 이제 툴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산 원가가 절감이 돼요. 생산 원가가 절감이 되면 가장 좋은 품질의 거를 가장 싸게 만드는 회사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이윤폭의 확대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좋은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에코프로 BM이 앞으로도 이제 글로벌 양극재 1등 업체로서의 지위가 이제 굳건할 거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 BM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주식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반도체 산업이 막 이렇게 고속성장할 때 그때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거하고 사실 마찬가지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차전지 밸류체인 중에서도 이제 양극재는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포지션을 차지하는 이제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 가장 이제 안고 중에서도 안고에 해당되는 거기서 1등 자리를 이제 꿰차고 있는 데가 에코프로 BM이니까 그건 당연히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양극재 쪽에서 이제 에코프로 BM에 이어갖고 이제 한 두 번째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누가 뭐래도 가장
배터리 셀사 중에서는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와 같이 압도적인 기술력과 이제 생산 규모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가 모의사잖아요. 그 회사에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자기네 양극재를 납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고 2차 전지 여러 가지 소재들, 음극재나 그다음에 분리막이나 뭐 이런 거 다양한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다가 LG 엔드솔루션 지분을 LG화학이 81%, 82% 갖고 있거든요. 만약 LG 엔솔이 지금 한 100조라고 하면 그 100조에 82%면은 82조 원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 지주사 디스카운트 이제 저기 이중 상장에 따른 디스카운트율 50%를 하기 때문에 그 50%를 하게 되면은 LG화학이 최소 41조 원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LG화학이 시총에 보면 41조 아니고 대략 한 35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 너무너무 싼 거죠. 그래서 이제 LG화학은 되게 좀 장점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IRA 규정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미국, 한국, 유럽 이제 다 통틀어서 이제 자유주의 진영이 중국의 광물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게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자유주의 진영의 뭐랄까 안보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일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중국이 하던 그 광물 자원 관련된 일을 누군가 해야 될 텐데 그 하고 있는 한국 기업 두 개가 바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이 단기 수익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결국은 리튬 가격의 방향성인데 말씀드렸듯이 최근 이제 리튬 가격이 상향세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가 여전히 올해도 좀 투자 유망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억 원으로 2차전지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일단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BM 마찬가지, LG화학 이렇게 네 개가 가장 좀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개 종목이 이제 지금 현재는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그 네 개를 각 2,500만 원씩 나눠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이렇게 이제 네 종목을 각 2,500만 원씩 이제 나눠서 1억 원 사는 게 제가 봐서는 좋은 좀 투자 방법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그 사람의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진짜 무식하게 가지 말고. 지금 저 PBR도 마찬가지로 웃기는 일이에요.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저 PBR이 마치 이게 그 뭐랄까 논리적 근거가 있고 합당한 것처럼 지금 한국거래소의 밸류 프로그램의 주요한 걸로 이제 저 PBR 이런 걸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 와 진짜 한국의 여의도의 수준이란 게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나. 마치 초등학생 수준의 이제 수학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학 교수하고 있는 건 사실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지주사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지주사는 사실 관행적으로 지주사의 이제 자회사 디스카운트 50% 이렇게 받고 있지만 그거 자체가 이게 논리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한국이라는 이 증시 역사상에서 이제 나타난 좀 뭐랄까 독특한 이제 좀 관습 같은 좀 잘못된 이제 관행 같은 사실 좀 그런 거고요. 그 대표적인 지주회사가 뭐가 있냐면 미국에 이제 버크셔 해스웨이라고 있습니다. 예, 버크셔 해스웨이가 지주회사예요. 전형적인 지주회사거든요. 버크셔 해스웨이 관련해갖고 그 버크셔 해스웨이가 이제 갖고 있는 애플 주식에 대해서 50% 디스카운트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버크셔 해스웨이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 회사다,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한다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이게 주식 유튜버의 이제 붐이 불면서 어디서 대도 안 되는 배우지도 못한 인간들이 유튜브를 한답시고 나가갖고는 야 에코프로는 지주회사라서 안 돼, 지주회사는 껍데기 회사 이런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아니 유튜브도 뭐 시험을 치든지 자격증을 주든지 해야지. 진짜 안심합니다. 개별 갖고 있는 사업체들의 합이 이제 지주사 회사의 가치가 되니까 개별 갖고 있는 사업회사들이 장사가 잘 돼가고 그 다음에 상장해서 상장할 때 이제 결국은 자금을 끌어모아서 이제 그 돈을 갖고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이제 다시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제 회사가 커지면서 이제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주주들 이익도 이제 증가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상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거죠. 그게 왜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이랑 이제 말도 안 되는 이거하고 또 사실 좀 연결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제 우리가
거버넌스 문제, 그 중에서도 이제 배당이 인색해서 그렇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같은 소리입니다, 진짜. 아니 배당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런 이론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배당 안 하면 그 돈이 어디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배당 안 하면 회사에 그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하면 배당금을 받아서 내가 그만큼 이제 내 그 현금이 생기는 거고, 배당을 안 하고 그 돈이 회사에 있으면은 그 돈 갖고 있는 그 돈을 갖고 공장을 짓고 이제 해서 설비 투자해갖고 회사가 그만큼 성장해서 이익이 더 늘어나면은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배당을 많이 해주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배당을 인색하게 해주면 주가가 떨어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난 10년 동안 미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는데 보니까 미국에 지금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런 거구나.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만 배당을 많이 해준 게 아니고 유럽도 배당을 많이 줬습니다. 그럼 유럽 주식도 같이 올랐겠네요. 유럽은 안 올랐어요.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다니까요. 1980년대에 이제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저기 종합주가지수가 그때 당시에 이제 120에서 1000포인트까지 이제 8배 올랐는데, 그때 올라갔을 때 대한민국 그 주식들 배당해줬냐? 배당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지금도 더 안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올랐다고, 8배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배당을 잘 해주고 안 해주고는 주가 올라가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버크셔 해더웨이가 지금 그 50몇 년 동안 한 번도 배당을 안 준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 잘 올라가잖아요. 버크셔 해더웨이 보고 야 주주 환원에 인색한 전 진짜 쓰레기 같은 회사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그런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얘기를 하는 뒤에 속셈이 있다고요.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결국은 그 이제 가버넌스 포럼에 그 주요 이제 참여해 있는 그런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 배당들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걔네들이 걔들의 입맛에 맞게끔 자꾸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내고, 이게 사실은 이제 금융당국이나 이제 금융 관련된 이제 전문가들, 이제 이런 지식인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걸러줘야 되는데, 그 지식인들, 전문가들, 금융당국이 다 한 통속이기 때문에 안 걸러지고 이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하게 되는 이런 진짜 한심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배당을 많이 하는 거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기업 이익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기업 이익이 성장하면 그 기업 이익이 그 성장하는 거 갖고 배당을 많이 주든 아니면 배당 안 주고 재투자를 하든 그거는 기업 경영진이 자신에게 맡은 책무,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에 지금 이제 성장 가도에 있다든지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지, 그 문제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2차전지 상승 흐름에 올라타신 분들은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불안하신 분들이 많은데, 주가가 내려간다고 불안하면 그건 당신이 잘못된 겁니다. 주가가 내려가서 쫄리면 네가 공부가 부족한 거다 하는 이제 배터리 아저씨의 이제 명언이 있는데 그거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공부하십시오. 이제 물렸을 때가 공부가 더 잘 됩니다. 주식은. 이게 물려있을 때, 내가 나한테 공부를 하라고 주는 좋은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가 이제 물렸는데 이게 합당하게 물린 건지, 아니면은 내가 별 생각 없이 잘못 물린 건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결론 내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공부해야죠.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융감독원장이 성장이 멈춘 이른바 좀비 기업을 주식시장에서 적극 퇴출시키겠다는 발언이 있고 나서 저PBR 주식들의 주가 상승이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증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예. 일단 이제 그 좀비 기업을 퇴출하는 거는 이제 늘상 하던 일이고요.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기업들 중에서 이제 좀비 기업은 계속해서 퇴출하고, 퇴출한 만큼 이제 새로운 신생 기업들을 이제 상장시키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니까 뭐 그거는 늘상 하던 뭐 일이니까 별도로 다시 얘기할 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에서 저 PBR이 이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이제 뭐 그런 이슈로 사실 또 올랐는데, 저 PBR 주식을 그렇게 밀어 올린 거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사모펀드들 중에서도 이제 가치주 펀드들, 그보다는 더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저 PBR 주식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저 PBR 주식들의 대표격인데,
사실은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이제 간판을 내걸고 뒤로는 이제 그런 금투업계들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동안 움직였던 게 이제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게 영속적으로 계속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이제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 PBR이 하나의 테마가 돼서 개인들이 뒤늦게 쫓아왔을 때 그 개인들이 쫓아온 그 고점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한국의 금투 애들, 행동주의 펀드나 그다음에 가치주 펀드 이런 애들이 물량을 때려버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제 실제로 밸류 프로그램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저 PBR 주식들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저 PBR 관련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지만 지수는 큰 흐름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 PBR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PBR 주가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저 PBR 이꼬르 이제 저평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 PBR하고 저평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PBR이 낮은 거예요. 그 PBR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PBR이 결국은 주당 순자산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를 나타내는 이제 그 지표잖아요. 근데 주당 순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회계 장부에 기재된 이제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회계 장부에 기재된 그 숫자는 이제 역사적 원가라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장에다 팔면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니고 내가 처음에 샀던 가격입니다. 주로 이제 장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하는 자산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이나 기계나 뭐 이런 것들인데 아니 공장 기계를 내가 10년 전에 이 공장 기계 설치하는데 10조 원이 들었다고 해서 지금 팔아서 그 10조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주당 순자산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투자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른바 매몰 원가, 이제 지나간 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PBR이 낮다고 해서 저평가라는 거는 어불성설인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 논리를 세워가지고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 저 PBR 있는 거를 PBR을 올리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이거 심각하게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는 거고 나아가서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지금 속이는 겁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염두에 두지 말아야 될 이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투기의 관점에서 이제 단기 그 주가 등락을 이용을 해서 이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뒤에 다 흑막이 있기 때문에 그 흑막을 이제 꿰뚫으시고 그 흑막을 잘 활용해서 이제 뭐 돈을 버는 형태로 뭐 짧게 치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이제 고점에 있을 때 이제 뭐 공매도를 친다든지 하는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접근해야 될 사항이지. 이제 저 PBR이 앞으로 사라지고 이제 이 저 PBR 주식이 저평가 주식이었는데 이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이 계속 지속될 거니까 나는 이런 주식들을 장기 투자해야 돼. 이거는 정말 멍청한 짓이고요. 돈을 그 한국에 썩어 빠진 그 여의도 금융카르텔한테 갖다 바치는 거하고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 PBR 관련주 말고는 증시를 바라봤을 때 어떤 이제 섹터나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성장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제 성장도 이제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고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있는 곳에다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제 구조적 성장이 있는 대한민국 산업 중에서 구조적인 성장이 이제 가능한 그런 산업이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의 이제 주요 주식들을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에 뭐 적정한 가격 정도에 사서 장기간 동행하면 이제 상당히 큰 돈을 보실 수 있을 거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빠떼아시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지금 한 2년, 2,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이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한국 1등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제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업종, 그 업종에서도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기업, 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이제 맞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이제 세계 1등 할 수 있는 그 기업, 산업이나 기업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제 2차 전지는 말씀드렸고 이제 반도체가 이제 좀 그런
쪽에 해당될 수는 있는데 다만 반도체는 세계 1등이긴 한데 성장은 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반도체 산업은 이제 산업 자체가 성장이 멈춰서 이제 성숙 내지는 쇠퇴기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국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는 크게 투자 매력이 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라면. 예, 라면 산업이 사실은 이제 이게 K컬처, 특히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꼭 라면 먹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이 K컬처 이제를 많이 사랑하고 하는 그 외국 분들이 저거 보고 나도 이제 한국 라면 좀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라면의 수출액이 가파르게 좀 성장하고 빠르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그 삼양의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BTS에 좀 이제 후광을 받아갖고 이제 더더욱 특히 동남아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고 되게 이제 빠른 속도의 좀 이 수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K 라면 중에서도 삼양식품이 제가 봐서는 되게 좀 좋은 회사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은 잘 스스로 좀 판단하셔갖고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K-팝, 이제 K컬처 중에서 K-팝 관련해갖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 업계를 보면 이제 그 가장 큰 시장이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이고 그 다음이 일본 시장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K-팝이 일본 음악 시장 자체를 많이 좀 점령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본을 위주로 해서 영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돈은 쏠쏠하게 좀 당장은 좀 잘 벌 수 있는 반면에 글로벌하게 이제 좀 이렇게 더 성장하기는 더 확대하기에는 조금 이제 제한이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일본 시장에서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엔터 회사는 이제 JYP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JYP의 있지부터 해서 뭐 인기가 있거든요, 일본에서 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내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일본 멤버로 구성된 이제 니쥬라든지, 그 다음에 그 보이그룹이 JYP가 이제 스트레이키즈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되게 일본에서 인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JYP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에서 지금 장사 잘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시장이 좀 국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까지 좀 크게 보고 좀 움직이는 회사가 역시 하이브다. BTS가 미국부터 해서 뭐 글로벌하게 다 먹히니까 이제 일단 당장은 이제 BTS가 올해는 다 이제 군대에 가 있고 아마 24년, 25년 한 26년 되면은 다시 이제 완전체로 이제 다시 활동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보면은 24년, 25년은 이제 BTS 의 매출 공백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불가피할 거고, 그 다음에 하이브에서 이제 두 번째로 또 돈을 많이 버는 그룹이 뭐냐 하면은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레이블이라는 이제 체제를 해서 그 하이브 산하에 BTS가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부터 해서 세븐틴이 있는 플레디스라든지, 그 다음에 뉴진스가 있는 이제 어도어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레이블을 같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 레이블의 연합체 형태로 지금 이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플레디스 쪽에 있는 이제 세븐틴이라는 그 그룹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일 앨범 판매량이 그 700만 장에 800만 장 기록해갖고 이게 K-팝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 세븐틴도 지금 이제 BTS에 이어가지고 곧 군대를 가야 돼요. 매출액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그룹 두 개가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좀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제 생각에는 대략 한 13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사서 한 3년 들고 가면 되게 괜찮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은 조금 회사는 괜찮은데 이제 회사의 뭐랄까 저평가되어 있는 정도가 그닥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20만 원 가격은 조금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이브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눈여겨볼 그룹이 역시 뉴진스인 것 같아요. 4세대 걸그룹 중에서도 이제 뉴진스가 지금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그룹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제 엔터 쪽에서 이제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시장을 공략해 줘야 되는데, 국내 지금 4세대 걸그룹 중에서 이제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잠재력, 역량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이제 걸그룹은 제가 봐서는 뉴진스가 가장 좀 선두에서 있는 게 아닌가. YG의 이제 블랙핑크의 뒤를 이어갖고 뉴진스가 이제 그 자리를 향후에 차지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그 뉴진스의 좀 행보를 이제
하이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 흐름에 국내 주식 투자에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 투자를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요. 주식은 원래 지지부진하고 지루한 겁니다. 그 사실을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증시격언에 이제 바닥 3년, 천장 3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주식을 3년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3년 동안 계속해서 바닥이고요. 딱 3일 올라서 천정 가는 거거든요. 3일 오르는 그때를 위해서 3년의 기간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게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지부진하고 이제 지루하고 하는 거를 이제 견디기 어려워서 이거 지지부진하니까 나는 이제 좀 재미도 없고 하니까 팔아갖고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날라간다더라. 특히 엔비디아가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다더라. 해서 엔비디아 딱 샀던 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플러스 5%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7% 끝났잖아요. 하루에 12% 마이너스는 맞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2% 또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랄까 주가의 상승에 이제 마음이 쏠려가고 그런 화려함에 쏠려서 이제 10만 원이라도 한미반도체 들어가면은 이게 이렇게 잘 올랐으니까 뭐 15만 원, 20만 원도 가겠지 해서 들어갔다가 고점에 쳐물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쳐물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게 쉬운 게 없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내가 줄기차게 엉덩이를 붙이고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한 결과 그 3일 동안 올라서 그 3년 동안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그 보답을 받는 거지. 그냥 3년의 기다림이라는 시간 없이 내가 사서 3일 만에 딱 올라가고 왕창 돈 벌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들어가서 3일 만에 왕창 돈 벌고 또 나오고 그렇게 되기야 되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합니다.